순조 대왕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첩첩이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산세가 험하여 큰 장터까지 나가려면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 마을 전체가 세상과 단절되곤 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 담장마저 허물어진 초가집 한 채가 있었으니 그곳에 박처사라 불리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처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 장원급제도 꿈꿔볼 만했건만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귀양길에서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처사는 홀로 남아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으니 그때 나이 겨우 25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50을 넘긴 박처사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한때 곧게 펴졌던 등은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하게 굽었고 맑았던 눈동자는 울화병으로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양반의 채통을 지키겠다고 농사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집안 살림은 오롯이 첩인 금이의 몫이었습니다. 금이는 본래 관비 출신이었습니다. 박처사가 젊은 시절 관하에서 만나 정을 통한 여인이었지요. 비록 천한 몸이었으나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나 박처사는 그녀를 데려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양반 본처를 들이지 못한 것은 집안이 망해 혼처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느질감을 구하기 어려운 날에는 고개 3개를 넘어 큰 장터까지 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남의 짐을 날라주고 빨래를 대신 해주고 바치를 거들어 주었습니다. 큰 장터에 나가는 날이면 해가 뜨기 전에 나서서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지요. 그녀의 손은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여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하여 맨발로 자갈밭을 걸어도 아픔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석돌이었습니다. 석돌은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아비는 양반이 돼 어미는 천민이니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서자의 몸이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서얼은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없고 관직에 나아갈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자니 어미가 천민이요 상민으로 살자니 아비가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친족들은 일찌감치 석돌 모자를 내쳤습니다. 천한 피가 섞인 것들을 어찌 문중에 드리겠느냐. 한 번은 석돌이 10살 적의 종가집 제사에 따라갔다가 된통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손 어른이 대뜸 호통을 쳤지요. 이놈, 종년의 자식이 감히 조상님 제사상 앞에 서느냐? 썩 물러가거라. 어린 석돌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어무이 금이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석돌은 어무이의 눈물 냄새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저 집 아들놈 말이야. 아비는 양반인데 어미가 관비 출신이래. 어중간한 것이 제일 골치 아프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니니. 그래서 저리 삐딱하게 크는 게야. 석돌은 어릴 적부터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석돌이 이제 30을 넘겼건만 하는 일이라곤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타고난 체격만은 남달랐습니다. 어깨가 웬만한 장정두를 합친 것보다 넓었고 팔뚝은 아름드리 나무 둥치만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뒷산에서 굴러 내려온 바위를 맨손으로 들어 옮긴 적도 있었지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저 힘으로 일을 하면 10사람 몫은 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저 귀한 힘이 술독에나 쓰이니 원. 그러나 석돌은 그런 말에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서자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겠소. 과거도 못 보고 벼슬도 못하는 놈이 무엇을 한들 달라지겠소. 차라리 술이나 마시며 하루하루 보내는 게 상체가 아니겠소. 석돌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 비로소 일어났습니다. 어무이가 새벽같이 길어다 놓은 물로 세수를 대충 하고는 팻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어무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고, 밥을 먹고 나면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막은 마을과 이웃 마을 사이 고갯길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장터까지 가지 않아도 막걸리 한 사발 걸칠 수 있는 곳이었지요. 석돌은 그곳에서 외상술을 마시다가 해가 지면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오르면 마당에 드러누워 별을 해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무이 금이가 아들을 부축해 방 안으로 옮기면 석돌은 코를 드르렁거리며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잤습니다. 그 사이 어무이는 어떠했겠습니까? 금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병든 남편의 약을 다리고 방탕한 아들의 밥을 짓고 빨랫감을 이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큰 장터에 다녀오는 날이면 저녁 늦게야 돌아왔고, 그렇지 않은 날에도 마을 안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 저녁이 되면 다시 저녁밥을 짓고 남편의 수발을 들고 아들이 흘린 술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금이의 물음 마디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넘느라 연골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느라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석돌이가 기운 차리면 다 할 거요. 워낙 힘이 장사라 일 시키면 10사람 몫은 할 텐데 요즘 좀 기운이 없어서 그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석돌을 욕해도 금이는 늘 이렇게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지나자마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들녘의 곡식은 냉해를 입어 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째 흉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빌려준 환곡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백성들은 곤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박처산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곡식이 떨어지자 금이는 끼니마다 죽을 쑤어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죽도 부족한 날에는 산에서 캔 도토리와 칡뿌리로 연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석돌은 마을 어귀 주막에서 외상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으니 금이의 빚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이가 큰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등에는 이웃 마을에서 품을 팔고 받아온 좁쌀 한 되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는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기울어진 지붕, 찬바람이 새어드는 문풍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느냐. 금이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단한 일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마을 한편 번듯한 기와집에서는 이미 검은 눈동자가 이 집을 노려보고 있었으니 그 주인은 바로 조좌수였습니다. 찬바람이 금이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조좌수라 불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아전 집안 출신으로 대대로 관아의 하급 관리 노릇을 하며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좌수의 아비 때부터 고리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조좌수 대에 이르러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조좌수가 재물을 모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이자가 몇 배로 뛰어올랐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논밭도 없는 이에게는 자식을 종으로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독사 조좌수라 불렀습니다. 저 자는 사람 탈을 쓴 독사여. 한 번 물리면 뼈까지 발려나가지. 그래도 어쩌겠어. 곡식이 없으면 저 자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조좌수는 몇 해 전 관아에 뇌물을 바쳐 좌수 자리를 샀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에서 하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히 그에게 대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처산의 집이 조좌수의 덫에 걸린 것은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나서 논밭이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가을까지 버틸 양식이 없었습니다. 박처사는 양반의 체면에 남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으나 아내와 아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좌수를 찾아가 곡식 10마를 구웠습니다. 걱정 마시오, 박처사. 같은 마을 사람끼리 이자는 박하게 받겠소. 조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사가 먹잇감에게 내미는 혀였습니다. 이듬해 봄 조좌수가 찾아왔습니다. 박처사, 작년에 구워간 곡식 말이오. 이제 갚을 때가 되었소. 아, 그러하오.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되오? 10말에 이자가 20말이니 30말을 갚으시면 돼요. 박처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말을 빌렸는데 30말을 갚으라니 이자가 무려 2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처음에는 이자를 박하게 받는다 하지 않았소. 허허, 처사 어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갚기 싫으면 저 전답을 내놓으시오. 박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답한 맞이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또 구워야 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남은 전답마저 다 빼앗기고 이제는 살던 초가집까지 내놓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좌수가 머슴넷을 데리고 박처사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처사, 빚 갚을 기한이 보름 남았소. 이번에는 봐줄 수 없소. 박처사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조좌수, 제발 한 달만 더 말미를 주시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소. 한 달. 허허, 3년을 기다렸는데 또 한 달을 기다리란 말이오? 조좌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는 금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나 아직 곱상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좌수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박처사,
좋은 수가 있소. 무슨 수 말이오? 저 첨년 말이오. 본래 관비 출신 아니었소. 내 관아의 말을 넣어 다시 관비로 환속시킬 수도 있소. 아니면 빚 대신 전연이 내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하면 어떻겠소? 종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빚을 탕감해 주겠소. 박 처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오? 금이는 내 아내요. 비록 첩이나 20년을 함께 산 부부란 말이오. 양반 체면이 밥 먹여 주던가, 빚을 갚든지, 전연을 내놓든지, 아니면 관아에 고발해서 관비로 되돌리든지, 보름 안에 결정하시오. 조좌수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처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박 처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돌아, 내 불효를 탓하지 않는다. 금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석돌은 마을 어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박 처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새벽녘 첫 달기 올 무렵이었습니다. 금이가 잠에서 깨어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처사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붓이 나뒹굴었고 그 옆에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의 비명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눈 좀 떠보시오. 비명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석돌도 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싸늘했고 목에는 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석돌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읽기 어려웠으나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박혔습니다. 석돌아, 내 불효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내 어미만은 부탁한다. 이 아비가 남긴 빚이 너무 무거워 차마 살 수가 없구나. 부디 사람답게 살아다오. 술 기운이 확 깨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술이나 마시며 빈둥거리는 사이에 아버지가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해가 뜨자 조좌수가 소식을 듣고 머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조좌수는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섰습니다. 박 처사가 죽었다니 안 됐군. 허나 빚은 빚이야. 죽은 자의 빚은 산 자가 갚는 법. 저 년을 당장 끌고 가거라. 안 됩니다. 석돌이 벌떡 일어나 조좌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머슴 넷이 달려들어 석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좌수가 지팡이로 석돌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이 서자놈이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게냐. 머슴들은 집안을 뒤져 쌀독까지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금이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금이는 마당의 돌부리에 다리를 찧었습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이의 왼쪽 다리가 기괴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조좌수가 대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름이다. 보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전녀는 종문서에 도장을 찍게 될 거야. 그게 싫으면 내 놈이 대신 종이 되든지. 조좌수 일당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피를 흘리는 금이와 멍하니 서 있는 석돌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유서가 마당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가 흙먼지에 묻혔습니다. 석돌은 그제야 무릎이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방 한 구석에 쌓인 빈 술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어른거리는 술독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저 술독 하나에 어무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저 술 한 사발에 아버지의 목숨이 얼마나 깎여 나갔을까? 석돌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마신 건 술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였구나. 석돌은 술독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에 있는 바위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술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석돌은 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또 던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깨진 사금파리가 손등을 베었으나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구나.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살았단 말이냐. 마지막 술독까지 깨뜨리고 나서야 석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아버지의 낡은 지게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그 지게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나무를 해 가족을 먹여 살리던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그 지게는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석돌은 비틀거리며 그 지게를 끌어냈습니다. 지게를 어깨에 얹어 보았습니다. 빈 지게였건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이 져버렸던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지게를 집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석돌은 지게를 끌어안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석돌은 이웃집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무이,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장터에 다녀오는 동안 어무이 좀 봐주이소. 다리가 부러져서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내 어무이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노파의 말에 석돌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지고 있던 푼돈을 탈탈 털어 급한 대로 약을 조금 사다가 어무이께 다려드렸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못 되어도 당장 열을 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석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을 살 돈도 상복을 마련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돗자리에 말아 뒷산에 묻었습니다. 땅을 파는 동안 석돌의 손톱이 빠지고 손바닥이 터졌습니다. 흙을 덮으며 석돌은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빚을 갚고 어무이를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술에 빠져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석돌은 아버지의 지게를 어깨에 지고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석돌에게 꽂혔습니다. 저 서자놈이 지게를 졌네. 해가 서쪽에서 뜬 모양이구먼. 저놈 아비가 목매달아 죽었다더라. 빚을 갚지 못해서. 조좌수 어른한테 밉보인 놈이야. 저놈 보용했다간 우리까지 봉변당해. 조좌수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하나같이 석돌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거리 좀 주이소.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리 가. 조좌수 어른 눈밖에 난 놈을 누가 쓰겠어.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장터를 배회했으나 아무도 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무거운 숯가마니를 힘겹게 나르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석돌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신 나르겠습니다.
노인은 최영감이라 불리는 장터의 노련한 지게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장터에서 가장 힘센 일꾼이었으나 다리를 다친 뒤로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자네가 박처산의 아들이지? 소문 들었네. 예.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허나 내 평생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린 적이 없어. 자네 눈빛 예전과 다르구먼. 최영감은 석돌에게 자신이 맡은 숯 나르는 일을 대신 시켰습니다. 품삯의 절반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석돌은 그날부터 뼈가 빠지도록 일했습니다. 숯가마니는 보통 지게꾼도 두세 개면 힘에 부치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타고난 괴력으로 한 번에 5개씩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숯검댕이 상처에 스며들어 온몸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틈틈이 집에 돌아와 어무이를 살피고 이웃집 노파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빚의 액수는 너무 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좌수가 또다시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석돌이 숯을 납품하기로 한 대장간 주인에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미안하네, 석돌이. 조좌수 어른이 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니 어쩔 수가 없어. 대장간 주인은 미안한 얼굴로 숯값을 떼어 먹었습니다. 석돌은 닷새 동안 피땀 흘려 나른 숯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빚 갚을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무이 금이의 다리는 이웃집 노파의 보살핌과 급한 약 덕분에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약을 쓰지 못해 다리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할 처지가 될 판이었습니다. 석돌의 손에 쥔 돈은 여전히 빚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장터를 헤매던 석돌의 눈에 의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의원이 약재가 부족하다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효자의 피가 부모의 병을 낫게 한다는데 요즘은 그런 지극한 효심을 가진 자가 없구먼. 석돌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시야기에서 듣던 단지단줄, 효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부모에게 먹이는 것 말입니다. 석돌은 의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제 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어무이 약값만 마련하게 해주이소. 의원은 석돌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멍든 어깨, 숯검댕에 절은 손, 그리고 눈에 가득한 절박함. 자네의 효심이 지극하구나. 내 차마 피까지는 받을 수 없으나 저기 쌓인 약재 상자들을 옮겨주면 약을 내어주겠네. 다른 일꾼들은 너무 무거워서 엄두를 못 내는 것들이야. 창고 한편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약재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장정 서너시 붙어야 할 양이었습니다. 석돌은 이를 악물고 그 상자들을 혼자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터진 어깨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무이, 조금만 기다리시오. 해가 질 무렵 모든 상자를 옮긴 석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의원은 약속대로 약을 내어주었고 석돌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상처에 바를 약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석돌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고개 3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피 묻은 어깨를 보았습니다. 석돌아, 내가 왜 이러느냐?
어무이, 아무 말씀 마시오. 제가 평생 어무이 피를 빨아먹고 살았으니 이제 제 피로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빚 갚을 기한 전날이 되었습니다. 석돌의 손에 쥔 돈은 여전히 빚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어무이가 조좌수의 종으로 끌려갈 터였습니다. 석돌은 절망 속에서 장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말 위에서 마패를 높이 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석돌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외침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장사치들은 물건을 내팽개치고 땅에 엎드렸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말에서 내린 어사또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관복 대신 수수한 도포 차림이었으나 그가 높이 치켜든 마패가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민정을 살피러 이 고을에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석돌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무이를 구할 길이 없다. 석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어사또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사또, 억울한 일을 고하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미친놈이 뭐 하는 거야? 서자 주제에 감히 어사또 앞에 나서다니. 그러나 석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땅에 머리를 박으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 고을 좌수 조가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고 관가의 곡식을 횡령하여 사복을 채워 싸웁니다. 제 아비가 그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미는 그자의 머슴들에게 폭행당해 뼈가 부러져 싸웁니다. 어사또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이 고을 백성 누구에게 물어보셔도 알 수 있사옵니다. 증거가 있느냐? 조좌순의 집에 장부가 있사옵니다. 그 장부를 보시면 그자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를 빨았는지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어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관아 아전을 불렀습니다. 당장 조좌수의 집으로 행차한다. 그자의 집에서 장부를 모두 압수하고 조좌수를 포박하라. 아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사또의 행렬이 장터를 빠져나가 조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좌수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사또가 대문 앞에 이르자 머슴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좌수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사또. 이게 무슨 일이오? 조좌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사또의 명에 따라 아전들이 집 안을 뒤졌습니다. 곧 장부 여러 권이 압수되어 나왔습니다. 어사또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조좌수가 빌려준 곡식과 받아낸 이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마를 빌려주고 30마를 받아낸 기록, 빚을 갚지 못한 백성의 논밭을 빼앗은 기록, 심지어 사람을 종으로 삼은 기록까지. 또한 관가의 환곡을 빼돌려 사사로이 빌려주고 이자를 챙긴 기록도 나왔습니다. 어사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착취하고 관곡을 횡령하고 매물로 좌수 자리를 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조좌수가 머리를 땅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어사또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다. 가산을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흑산도로 유배 보내노라. 머슴들이 조좌수를 포박하여 끌고 갔습니다. 평생 남의 피를 빨아먹던 독사가 마침내 응보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또가 석돌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석돌이옵니다. 내 아비의 원통함과 내 어미의 고통, 그리고 내가 흘린 피땀을 보았느니라. 비록 서자의 몸이나 내 효행은 양반 100명보다 귀하도다. 내 이를 조정의 장계로 올려 내 효행을 알리겠노라. 석돌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땅에 머리를 박으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어사또. 어사또는 박처산의 빈문서를 모두 불태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석돌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무이 금이는 방 안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노파가 곁에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석돌은 어무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무이, 다 끝났습니다. 조좌수가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금이는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참말입니다. 암행어사께서 빈문서도 불태워 주셨습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던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 석돌의 효행을 치하하여 특별한 은전을 내린 것입니다. 서자로서 받던 차별, 곧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서얼금고의 제약을 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당장 벼슬을 할 처지는 아니었으나 신분의 굴레가 풀린 것은 하늘이 내린 은혜와 같았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교자 정류준류를 세우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석돌의 이름이 새겨진 정려문이 세워져 그의 효행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석돌이가 진짜 효자였구먼.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어. 서자라고 무시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아이고, 부끄럽구먼. 부끄러워. 한때 석돌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석돌은 그런 칭송에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조좌수에게서 몰수한 재산 중 일부가 피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석돌도 빚 때문에 빼앗긴 전답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그 전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는 장터에 나가 지게를 졌습니다.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땀으로 번 돈이 가장 깨끗한 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석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술꾼 한량이던 석돌이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어무이 금이의 다리는 끝내 완전히 낫지 못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석돌아, 내 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 놓으셨을 것입니다. 석돌은 매일 아침 어무이를 등에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어무이의 굳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게는 이제 석돌의 어깨 위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풍경도 사람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흉년의 그늘이 걷히고 풍년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조좌수가 사라진 뒤로는 고리대금의 횡포도 없어졌습니다. 석돌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황소석돌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게꾼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믿음직한 일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일에 석돌을 찾았고 석돌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게끈의 패인 어깨의 흉터는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그것은 석돌에게 그 어떤 비단옷보다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석돌은 번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 앞을 지나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아버지의 유서와 어무이의 부러진 다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석돌은 먼저 아버지의 산소를 양지 바른 곳에 이장했습니다. 돗자리에 말아 급히 묻었던 아버지를 번듯한 관에 모시고 비석도 세웠습니다. 선고 박처사지며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석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모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석돌이 한 일은 어무이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 기울어진 지붕, 찬바람이 새어드는 문풍지. 어무이가 평생 살아온 그 초가집을 헐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번듯한 기와집은 아니었으나 튼튼한 흙벽에 따뜻한 온돌방이 갖추어진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구들장은 가장 두꺼운 돌을 골라 놓았습니다. 어무이의 굳어버린 다리가 시리지 않도록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문풍지는 최고급 한지를 발랐습니다. 한 점 바람도 새어들지 않도록. 마루는 넓게 내어 어무이가 햇볕을 쬐 수 있게 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 집 구석은 끝났다 하더니 참말로 사람이 저리 변할 수도 있구먼. 효자가 따로 없어. 정념은 세운 게 괜한 일이 아니었어. 석돌은 그런 칭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깨끗한 이불을 깔고 어무이를 그 폭신한 자리 위에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새 이불의 감촉이 낯설어 연신 손으로 만져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게 참말로 내 집이냐? 석돌아, 내 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어야 했는데.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걱정 놓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석돌은 마당 한편에 아버지의 낡은 지게를 세워두었습니다. 먼지 쌓인 채 헛간에 처박혀 있던 그 지게를 정성껏 닦아 햇볕 드는 곳에 모신 것입니다. 그 옆에 석돌이 새로 깎은 튼튼한 지게를 나란히 세웠습니다. 두 개의 지게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것 같았습니다. 석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지게는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이것으로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지게로 어무이에 남은 세월을 지고 가겠습니다. 석돌은 방으로 들어가 어무이 금이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금이의 다리는 끝내 낫지 못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돌은 자신이 어무이의 지팡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무이, 오늘은 고갯마루에 가서 단풍 구경하시지요. 아이고, 이 늙은 것을 어디를 데려가려고.
제 등이 어무이 가마 아닙니까? 남은 세월은 제 등에 업혀서 세상 구경 다 하셔야지요. 석돌은 어무이를 등에 업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로 향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서자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이는 아들의 넓은 등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참말로 곱구나. 이 늙은 것이 살아서 이런 구경을 다 하네. 어무이 앞으로 매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냇가 구경,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꽃 구경. 제 등이 어무이 발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짐을 지고 고개를 넘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의 등에 업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석돌아,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효자를 두었을꼬. 어무이가 평생 저를 업고 키워주셨잖습니까? 이제는 제가 어무이를 업을 차례입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선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장터 사람들은 기이한 풍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덩치 큰 장정이 등에 노모를 업고 나타나 짐을 나를 때는 어무이를 평상에 앉혀두고 일을 마치면 다시 어무이를 업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효자라는 거지. 말로만 효도하는 양반들보다 100배는 낫구먼. 석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고을에까지 퍼졌습니다. 몇 해 뒤 금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돌은 어무이를 아버지 곁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양지바른 언덕에 두 분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석돌은 그 앞에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불효자가 이제야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석돌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효자 정여문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석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술꾼 한량이었으나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자가 된 사내의 이야기를. 굿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석돌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신분의 귀천보다 마음의 귀천이 중하고 효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이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부러진 지팡이는 아궁이에서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이름의 지팡이가 어무이의 남은 생을 바쳤고 그 효심은 정여문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러진 지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부러진 지게를 다시 어깨에 얹고 효자로 거듭난 석돌이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